정부가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믿고 계시나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정부가 여러분을 상대로 비밀 실험을 했다면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철저히 숨겨져 왔던 것들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죠. 지금부터 미국 정부와 CIA가 벌였던 가장 소름 끼치는 비밀 작전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예요. 1975년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CIA 국장 윌리엄 콜비가 증언대 위에 기묘한 무기 하나를 올려놓았죠. 겉보기엔 평범한 권총 같았지만 이 무기는 실제로는 완벽한 암살 도구였습니다. 300m 떨어진 곳에서도 독침을 발사할 수 있었거든요. 맞은 사람은 모기에 물린 것처럼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독침이 체내에서 완전히 녹아버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피해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지만 부검을 해도 작은 붉은 반점만 남을 뿐이었죠. 완전 범죄가 가능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사실 이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MK 나옴이라는 더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생화학 무기 개발을 목표로 한 이 계획이었죠. 냉전 시대 미국의 공포와 편집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1962년 쿠바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시기에 미국 국방부는 정말 충격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상할 수 있나요? 바로 자국민을 상대로 테러 공격을 가하고 그 책임을 쿠바에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죠. 노스우즈 작전이라고 불린 이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에는 민간 항공기 납치, 미군 전투기 격추 조작, 심지어 마이애미와 워싱턴에서의 폭탄 테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승인했던 이 무서운 계획은 다행히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과의 전면전을 우려해 거부했죠. 만약 승인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국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정부의 비밀 작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CIA는 곤충만 한 크기의 드론을 개발했는데 이름하여 인섹토프터였죠. 손으로 그린 잠자리 모양의 이 장치는 2003년 CIA 박물관에서 공개되기 전까지 완전히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비둘기에게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했고, 심지어 창틀에 도청 장치를 떨어뜨리도록 훈련까지 시켰다니까요. 동물을 이용한 첩보 활동이 이미 1970년대에 이런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1964년 통킹만 사건은 어떨까요? 북베트남군이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다며 베트남 전쟁의 빌미로 삼았던 그 유명한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8월 4일의 두 번째 공격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매독스호 선장 존 헤릭도 의심했었어요. 레이더에 잡힌 신호가 기상현상 때문일 수도 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린든 존슨 정부는 잘못 해석된 통신 정보에 의존해 공격이 실제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05년 뉴욕타임스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NSA 역사가 로버트 한욱이 NSA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왜곡했다고 결론지었던 거예요. 공격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도 나중에 8월 4일 공격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결국 이 거짓 작전 때문에 의회는 토킨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존슨 대통령은 공식적인 전쟁 선포 없이도 베트남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죠. 1960년대 캐나다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동성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사이비 과학적인 기계를 개발했던 것이죠. 칼튼 대학교 심리학 교수 프랭크 웨이크가 만든 이 기계는
과일 머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정말 차별적인 이름이었어요. 에로틱한 이미지와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보여주면서 동공 확장 같은 생리적 반응을 측정한다는 것이었는데 당연히 완전히 엉터리였죠. 방의 조명만 바뀌어도 동공이 확장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터무니없는 검사 때문에 수천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인권 침해도 이런 인권 침해가 없었죠. 과학의 이름을 빌린 차별과 탄압이었던 셈입니다. 1920년부터 1933년까지 금주법 시대에 미국 정부가 벌인 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불법 주류 유통을 막겠다며 메틸 알코올을 대량으로 섞어 넣었던 것이죠. 메틸 알코올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정부는 암시장 판매업자들이 고객을 죽이는 술을 팔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당시 불법 주류에 대한 수요가 워낙 급증해서 판매업자들은 고객의 생명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죠. 돈벌이가 우선이었으니까요. 1926년 뉴욕에서만 585명이 이 정부의 조치로 목숨을 잃었고 전국적으로는 5,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전 알코올 관련 사망자보다 600% 이상 증가한 수치였어요. 정부가 직접 자국민을 살해한 셈이었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과 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말이에요.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하던 CIA는 정말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가짜 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빈 라덴 가족의 DNA를 수집하려 했어요. 간염 백신 접종으로 위장해서 혈액 샘플을 채취한 다음 하지만 이 작전에 참여한 의사 샤킬 아프리디가 체포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사건의 여파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파키스탄은 소아마비가 다시 창궐해서 201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CIA 국장도 2013년에 의료진을 첩보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미 늦었죠. 무고한 어린이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1950년 미 해군이 벌인 시스프레이 작전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생물학적 무기 공격에 대한 도시의 취약성을 알아보겠다며 샌프란시스코만에 박테리아를 살포했어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와 바실러스 글로비지라는 균을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해안에서 배로 뿌렸습니다. 인간에게 무해하다고 생각했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11일 11명의 주민이 심각한 요로 감염으로 스탠포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중 10명은 회복했지만 한 남성은 사망했죠. 전립선 수술을 받았던 그 남성은 3주 후 심장판막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실험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죽은 거예요. 도시 전체를 실험실로 사용하고 시민들을 실험쥐로 취급한 셈입니다. 동의도 없이 말이죠. 선샤인 프로젝트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진행된 방사능 연구였습니다. 핵낙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며 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를 했는데요. 문제는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실험할 수 없으니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이용했는데 주로 아기와 어린이들이었죠. 호주부터 유럽까지 다양한 나라에서 부모의 동의나 인지 없이 1,500명의 시신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정말 비윤리적이었어요. 한 영국인 어머니는 사산한 아기의 다리를 의사가 제거했다고 증언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지 못하도록 장례식에서 아기에게 옷을 입히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은 아기까지 실험 재료로 사용하면서 부모들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기록조차 남기지 않은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내용들은 2부에서 공개하겠습니다.